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잘들 따라오고 계시죠? 자,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자, 이 조항들 그 의미,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 최근에 승진과 관련된 판례, 그 상반된 판례가 나와서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걸 포함한 일종의 공무 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이 사안에서 뭐 그러니까 국방부가 위치한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거 다 이게 공무담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될 수 없잖아요. 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자, 연금법상 퇴직급이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 이런 거를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 기회 보장이라든지 신분 박탈, 뭐 직무 정지 이런 거지. 퇴직급여 이게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요건을 갖춘 게 뭐 재산권이라든지 사회보장수급권 어제 잠깐 봤듯이 이제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그 보호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권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제 상반된 판례가 이제 2018년도에 나와서 자,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공무원 임용 시험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래서 종래에는 요 판례만 기억하면 됐었어요. 승진 기회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리 주장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담임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하면 됐었어요. 근데 요 지문은 여전히 유효해요.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라든지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 문제. 근데 이제 상반된 듯한 판례가 나와서 이게 이제 뭐 국회 8개월에 법원직 문제 이제 나왔는데 그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시험에 이제 기출이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사건 개요부터 해가지고 그 뭐가 좀 차이가 나는지. 자, 청구인은 뭐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나서 2016년 지방교육행정서기보 15로 임용됐다가 17년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15에서 서기보로 임용된 거예요. 근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병역 의무를 하면은 그 병역 의무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경력 평제 전부 포함시키는데 공무원 임용 전에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하긴 하죠. 어차피 이제 군 복무를 마친 건데 임용되기 전에 마친 그거는 포함시켜 주지 않고 근데 공무원이 저 사람은 일단 먼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면 그거는 이렇게 승진 여기에 포함시켜 주는 거야.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그러면 이제 이걸 이 표현을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서 보호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 요 말을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뭐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요 말이. 그래서 청구인의 군 복무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군 복무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재직하여야 승진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승진 임용 개시 및 뭐 산정과 관련해서 해당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말을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단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그래서 공무단위권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뭐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또한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이제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판례를 어떻게 요 앞에 판례와 이렇게 이제 뭐 구별되는 어떤 이런 건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문구 자체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19년도 계속 출제가 나니까. 그리고 출제하면 요 형식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 자체로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은 이를테면 승진 기회 보장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데 요거는 마치 포함되는 것처럼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틀리게 처리했을 때 요걸 이제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구로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사건. 자, 여기서 제대군인 가산점의 근거가 헌법상에서 근거가 있는지. 왜냐면 가산점은 능력의 어떤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잖아요. 가산점 능력주의는 성적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산점이라는 건 능력주의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 능력주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래는 제대군인 가산점을 이거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헌법 32조 국가유공자나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유공자 아니잖아요. 상위군경 아니고 전몰군경 또는 전몰군경 유가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 취임권을 침해하는데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인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능력의 기출, 성별,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신체가 건강한 것과 같은 이런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서 공무단위권 침해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대군인에게 헌법 32조 6항은 그 어떤 능력주의 예외를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는 거. 대신에 뒤에 판례 국가유공자에 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상권 가산점 제도는 공직취임권 제한은 32조 6항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능력주의 예외로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제대군이나 국가유공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 유공자 가족. 자, 다시 종래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그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종래는 어떻게 봤냐면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군경의 유가족도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엄격하게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딱 이렇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X.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합리적 범위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 응시자, 공무단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 형량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공무원 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쪽에 저렇게 막 이렇게 근거도 없이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 그래서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높은 가산점 차별과 지나치다.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유의에서 공무단위권을 침해. 자, 가까운 장래에 보국 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자, 이런 거 보국 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 시험에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 장기간 형성되어 온 사람에게 경과 두치를 두지 않은. 자, 요렇게만 했으면 또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사건 개요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은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자료로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는 한 7, 80페이지를 예상했는데 좀 점점 이렇게 수업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거 막 넣다 보니까 한 100페이지 전후로 이렇게 형성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 공부할 때 잠깐 확인하는 거 결국 정리는 요 교재로 하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1900년에 부친은 헌법적으로 청구단시 중령이었는데 13년 6월 30일 전역하면 상호법에 따른 훈장된 운영 준칙을 정한 뭐 이런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여 보국 훈장, 보국 훈장은 이런 거구나, 갖추됐고 실제 2013년 7월 1일 보국 훈장을 받아서 국가 유공자 예우 뭐 법률의 유공자로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등록이 종료되었구나. 그런데 국가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사람이 전역하기 전에 2011년 9월 15일 개정돼서 12년 7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전역하기 전에 시행되면서 취업 지원 실시 기간 채용 시험에서 만점에 5% 가점 받는 취업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 자녀를 배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칙 16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요 개정되기 전에 아직 전역을 못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부칙 조항에서 그 전에 전역을 해서 12년 7월 1일 전에 전역을 해서 이제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만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은 개정돼서 시행되고 나서 전역했기 때문에 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거. 그 신뢰. 자,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유공자법이 개정,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거. 어찌 보면 이제 시혜적인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에 공무원 시험 여기 경쟁률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어떤 이런 추세. 그다음에 이런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지는. 그다음에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정 국가 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선택자의 공무단권을 침해했다 볼 수 없다. 자, 요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됐었고, 자, 단체장으로 하여금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에 실시되는 지역국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이게 종래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인재 씨가 이제 경기도 내에 어느 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은 경기도지사는 어떤 이게 막강한 어떤 이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기도 내에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80일까지 직을 사퇴. 180일. 6개월 전에 사퇴하면 이 도정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직무 전전성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저런 걸 막기 위한 수단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권한을 뭐 부지사가 이제 뭐 대행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될 공무단위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공직선거법 53조 5항이 개정돼서 지금은 18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까지 사퇴하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216페이지 한번 보시면 216페이지 맨 위에 2항, 3항, 5항 보시면은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당의 지방자치 관할구역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고자 할 때는 당의 선거일 전 120일 전과 그직을 그만둬야 한다. 자, 이런 조문들이 판례와 관계된 조문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들이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 자, 여기서 한번 쭉 정리할게요. 자, 요 표시는 헌법 헌팅 교재에서 요거는 뭐 중요 표시 내지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했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비교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제가 그 좋은 강의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당연퇴직 조항 비교. 자, 기준은 선고유예냐, 집행유예냐. 집행유예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는 놈이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다음에 선고유예는 요거보다 더 가벼워. 이건 형선고를 하고 집행만을 유예하는 거. 이거는 선고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예하고 제가 뭐 일정 기간을 잘 지나가면 아예 형선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더 경한 범죄죠. 그래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옷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아, 이건 심하다. 위헌. 근데 집행유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쁜 놈이야.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아, 요건 나빠. 그래서 선고유예냐 집행유예냐 이게 기준이에요.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경미한 범죄를 범했으면 무조건 당연퇴직. 위헌. 조금 더 죄질이 나쁜 거야. 집행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아, 요건 합헌. 그런데 선고유예인데 술했죄. 공직의 어떤 불가매수성 내지 연결성, 공무원에 돈 받지 마라.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국가공무원 당연히 아, 요건 합헌. 술해죄이기 때문에. 2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판례. 술해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당연퇴직. 요건 합헌인데 왜 그러냐? 술해죄는 술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연결성, 청렴함 이런 거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요때는 합헌, 당연퇴직하더라도.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결격. 당연퇴직은 현재 막 근무하고 있는데 옷을 벗기는 거고, 요건 진입 단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요게 조금 더 완화해도 되겠잖아요. 요게. 그래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임용 단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 요건 합헌. 그래서 요걸로 딱 시험장에 나중에 할 때 요거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요걸로 정리를 해두신 상태에서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위헌. 왜냐?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비용의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면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군무원직, 당연퇴직. 아, 이것도 위헌. 자, 마찬가지로 위헌.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자, 필요적으로 나오면 아, 이게 무조건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큰데, 선생님 직위해제가 뭐예요? 아, 직위해제는 이제 그 행정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자, 헌법이 공부할 때 이렇게 갑자기 막 그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니 뭐 행정법 직위해제니 막 민법 얘기도 이제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데 그냥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용어 정리하고 하나하나 이해해서 정리하면 돼요. 직위해제. 대기 발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직위해제랑 바로 옷 벗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이제 뭐 면직, 직권 면직, 의원 면직 그런 게 이제 공무원에게 소멸하는 거. 요건 직위해제라는 거는 이게 마치 옷을 벗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대기 발령이라고 생각해. 용어를 딱 정해. 직위해제. 아, 대기 발령. 공무원의 신분은 일단 유지하지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일단 신분은 유지하지만 업무를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직무종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휴직과 약간 비슷하지만 장애 사유를 이유로 행해지며 제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휴직과 약간 유사해요. 근데 이 사유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이런 경우에 얘가 과연 계속해서 할 건지 못할 건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 발령, 파면, 해임 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을 때는 일단 너는 직위에서 일단 이제 업무에서 이제 배제돼서 일단 그러니까 대기 발령,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기 발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게 이런 게 필요적으로 근데 이건 위헌이라고 했어요. 유죄 판결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직업의 자유를 과도 개침해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 그래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 헌법 위반. 왜냐면 형사 기소면은 아직 모르잖아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헌인데 임의적으로 직위해제. 요거는 공무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그 다음에 직위해제의 개념. 직위해제는 대기 발령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후에 임용결격. 임용결격 당연퇴직 말고 임용결격 들어오는 단계에서 막는 거니까 요거는 과하지 않다. 공직에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단계에서 차단하는 거. 임용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용결격 공무원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상에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정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뭐 이렇게 몇십 년간 20년 이상 이렇게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안 줘? 그거 과한 거 아니냐? 하지만 재직 기간 중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상 공무원이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는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공무단계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 임용 결격 사유로 하는 거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자, 수뢰죄,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 왜? 아까 얘기했죠?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과 청렴성,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무단계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총장 후보자. 자, 여기는 이제 전북대학교니까 이제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에게 지원하라는 사람에게 접수 시 1,000만 원의 기탁금. 국립대학교 총장 1,000만 원 기탁금. 여기 이제 좀 이게 총장 후보자면 거의 장관 대우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이게 과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1,000만 원 많아. 이 사건 기탁금 조항이 1,000만 원 액수. 교원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 자, 이렇게 25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헌법 26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자, 헌법 규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에 청원을 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 합헌.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 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 그래서 청원의 소개 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이거 할 때 이제 과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청원하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 마찬가지로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하면서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1인으로 족한 점. 자, 헌법이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리 심사 결과 통지 의무.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중 청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 통지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중 청원에 대해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청원 사항의 처리 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점. 청원사의 청원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서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청원 소관 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서 성실하게 공정 신속하게 심사하고 청원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여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지. 무슨 처리 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까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원에 대한 거부의 회신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 청구인의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 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그 거부 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적 관계나 법적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 소원에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는데, 단순한 청원에 대한 거부 이런 거는 이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것도 이제 사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행정법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신청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국가 609 법률과 시행령에서 국가기관의 취업 보호 대상자에 대한 우선 채용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를 취업 보호 대상자로 우선 채용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채용 규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 20% 우선 취업 조항만을 근거로, 기능직 공무원 규정만을 근거로 청구인 철도청장에 대해 공무원법에 따른 채용 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신청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봐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든 이런 거지. 바로 시험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를 여기에 뽑아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청원. 그래서 그 처리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든 불행사에 있다고 할 수도, 아예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헌법 26조와 관련된 판례 같이 살펴봤습니다.